한화투자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자산 분석의 기준 크립토 플러스 시작합니다. 저는 서동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오늘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렇죠. 안 되는 날인 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인사를 하면서 느꼈어요. 네, 내 톤이 높구나 지금. 기분이 좋구나. 굉장히 드문 날입니다, 여러분. 네, 김동환 아주... 대표님의 톤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네. 굉장히 지금 드문 날인데요. 아니 보통 이렇게 이제 잠을 좀 많이 못 자고 오면 네. 좀 가라앉잖아요. 그쵸. 힘들거든요. 그리고 잠을 네. 못 잤다는 얘기는 어제 밤에 변고가 많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그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풀렸었는데 어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상승을 많이 했고요. 네. 뭐 국장도 지금 어제 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뉴스가 나오면서 코스피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기분이 좋은 날이니까. 네. 네, 이런 날에 어떻게 또 귀신같이 뭐 짠 듯이 알고 찾아와 주신 새로운 손님이 네, 계십니다. 네. 네. 블록체인 전문 기자로 활발히 활동 중인 뉴스원의 박현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현영 기자님 네. 방송은 뭐 3프로 방송은 처음이시죠? 네네. 네. 이게 원래 텍스트 기사로 많이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네. 방송은 지금 오늘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아예 처음이신 거예요? 막 뭐 세상 처음 이거는 아니지만 네. 네. 또 이 오픈 스튜디오라는 장소적인 제약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긴장했어요. 미리 조언을 드리면 이 네.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약간 흐릿하게 네. 보여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잘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게 네. 말입니다. 첫 출연에 네.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 네, 바로? 바로 시작하시죠. 네. 네, 먼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네, 간밤에 뉴스가 엄청 많아서 이제 제가 3프로 처음 나온다고 또 5시에 일어났는데 네. 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급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밤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해서 64,000달러대에서 69,000달러대까지 상승을 했고 또 조금 전 좀 보니까 7만 달러 터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달러 정도 부족한 상태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배경과 전개 과정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뉴스가 많아서요. 네. 우선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하겠다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주식 관련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이백 관련된 발표 덕분에 좀 이런 거시경제적 효과가 공통적으로 작용을 해서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이 동시에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뉴욕 증시랑은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같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위에 게 다우 지수인데 이제 상승을 팍했다가 상승폭을 좀 줄였던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 상승한 다음에 이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메인 뉴스는 국채 바이백 발표고 네네. 이게 최근에 이제 미국 장기물 국채 금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모든 위험 자산이 처음엔 올라갔는데 네네. 네, 다우존스는 거기서 약간 내려왔고 비트코인은 추가 상승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아마 기술주 반도체주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좀 장중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 고유의 호재가 좀 있어서 네. 네 상승세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일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백악관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이제 모두가 좀 원하고 있는 클래리티법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네. 클래리티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것 때문에 또 상승세가 유지된 측면이 있었고요. 더불어 계속 이제 저항선이었던 65,000달러 부근을 뚫고 오르면서 굉장히 많은 규모의 숏포지션 매물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폭이 더 커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청산이 되면서 그걸 뚫고 올라온 그런 네, 케이스군요. 네. 언제 이게 뚫냐 이제 했더니 오늘 뚫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네. 물량이 좀 많았던 게 비트파이넥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거래소가 있거든요. 네. 이 거래소의 이제 롱 물량, 그러니까 상승 베팅 물량, 숏 물량, 하락 베팅 물량을 네. 지표로 많이 봐요. 네. 이제 오래 된 거래소이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숏 물량이 한 23%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산된 거예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네. 그러니까 전체 숏 물량 중에 한 23%가 사라질 정도로
청산 물량이 많았다. 저항선이 그냥 뚫려버렸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청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쇼스 퀴즈라고 보통 하죠. 강제 네. 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사는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급격하게 좀 가격을 밀어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어제 그러면은 그 크립토 한정한 호재가 하나 또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숏 포지션이 대규모로 청산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도 맞지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백악관 간담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난주 방송을 저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박상혁 편집장님께서 다뤄주셨더라고요. 19일에 뭐 이런 간담회가 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굉장히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발언들을 했어요. 클래리티법 통과 촉구한 게 일단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자 명단 보시면은 뭐 SEC 위원장도 있고 CFTC 위원장도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계 관계자들도 좀 대거 참석을 했거든요. 뭐 코인베이스 CEO라든지 리플 CEO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석을 한 자리에서 이제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또 요렇게 약간 구체적인 워딩으로 보면은 이제 법안이 클래리티법 같은 법안이 미국을 중국보다 앞서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뭐 다음 혁신의 물결을 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해줘서 이것도 상승 촉매제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나 안 오나에도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결국 네. 참석도 하고 또 굉장히 강한 멘트도 이게 남겨주셨네요. 저번 주에 박상현 편집장이 소개할 때는 그냥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정도를 저희가 전해드렸고 그렇죠. 그 뒤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좀 큰 행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사실 이제 저도 어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네. 그냥 비공개 간담회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최근에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언론을 사용하는 여러 패턴들을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요렇게 자랑할 만한 어떤 내용이 있을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고 싶을 때 맞습니다. 사람들 뒤에 병풍처럼 세워놓고 이제 맞습니다. 한 마디씩 나와서 네. 하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뭐 중요한 이벤트가 된 그런 케이스네요. 네. 어제 뭐 주요 발언 같은 거는 없었나요? 이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굉장히 주요 발언이었지만 네. 근데 저는 좀 CFTC 수장 그 마이클 셀리그 씨의 발언을 좀 의미 있게 봤어요. 네. 뒤 슬라이드에 나올 거기는 한데 이제 20일에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CFTC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자문기구인데 그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자문기구입니다. 근데 이 자문이 첫 회의를 앞두고 이제 CFTC 수장이 여기 간담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좀 연설을 했고 또 CFTC에서 이 연설문을 전문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연설문에서 제가 좀 발언 몇 개를 정리해 왔는데 우선은 가장 의미 있었던 거는 클래리티법이 물론 시행되면 좋다. 그러니까 시행하면은 이렇게 CFTC는 이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지만 이제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전에도 CFTC가 가진 모든 권한을 활용을 해서 네. 최대한 규제를 좀 명확하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냥 클래리티법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겠다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요즘에 폴리마켓 차단되면서 예측시장 관련한 이슈가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측시장 관련된 논의는 CFTC도 이전부터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한 게 그 미국은 이제 주마다 또 소송을 따로 하고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측시장을 이제 주 정부들이 뭐 칼시나 폴리마켓 대상으로 상대로 소송 걸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보호해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송 걸고 하는 것들이 연방법을 무력화하는 행위고 예측시장 플랫폼들을 해외로 밀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해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의미 있게 봤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장표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넘어가지가 않아서 네. 네, 넘겨주시면 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회의하는 내용이고 네네. 어제 제가
뭐 저도 이제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의외의 얘기를 한 게 하이퍼리퀴드를 맞아요. 네. 했어요. 그래서 하이퍼리퀴드가 20%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다른 것들도. 다른 것들도 서클도 오르고 뭐 조금씩 다 오르지 주가는 않나요? 그렇죠. 이제 다 올랐는데 어제의 상승률 탑은 20% 오른 하이퍼리퀴드였던 하이퍼리퀴드. 것 같고 하이퍼리퀴드 관련해서는 어떤 멘트를 했나요, 정확히? 일단은 제가 그 몇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가 잘 나가지만 복병이 있다. 네, 이게 지금 규제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막히는 것이다.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 하이퍼리퀴드가 성능이 되게 좋거든요. 거래 그렇죠. 매칭도 잘 되고. 예, 네, 그래서 월가에서 상당히 눈에 가실 것이다. 여기에 이제 토크나 증권 막 올라가고 이러면 그렇죠. 이제 뭐 나스닥 이런 애들이 손님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그냥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라 했냐면 네, 하이퍼리퀴드를 미국에 런칭하는 방안에 대해서 CFTC에서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와, 완전 밀어줬네요. 네. 네. 그래서 듣자마자 듣던 생각이 이 양반이 하이프 샀나. 또 윤리조항의 그 악몽을 네. 일어나면서 머리가 어질한데요. 아 그러면 제발 정말 그러지 않았길. 큰일인데. 예. 네. 근데 하이퍼리퀴드는 또 그런 이유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또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네. 해서 어쨌든 그 이슈가 오늘 CFTC 발표에서 약간 화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도환 대표님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거를 가져왔어요. 네.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하기에 3프로TV에서 어쨌든 차트를 읽는 사람이나 뭐 가격 전망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제 기자분들을 초대를 해주시고 있잖아요. 네. 그건 좀 필드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그래서 멘트를 좀 따왔습니다. 오. 네. 3프로에서 처음 공개 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 퍼킨스라는 분이 이제 크리스토퍼 퍼킨스라고 네. 프랭클린 템플턴의 디지털 자산 사업부가 있어요. 프랭클린 크립토라는 네. 거기를 이제 리딩하고 계신 CEO 분이신데 그 이 간담회 끝나고 20일 회의 앞두고 좀 어떻게 의견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오. 근데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좀 갖고 왔습니다. 이걸 그대로 제가 좀 약간 번역투기는 한데 그대로 네. 따온 건데요. 우선은 SEC랑 CFTC가 법안 통과만을 이게 조금 번역이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마냥 클래리티법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가상자산 규제 관련해서 업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게 이 무기한 선물 관련한 요게 하이퍼리퀴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 이제 슬라이드 아래 부분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게 정확하게 요 얘기였습니다. 그 CFTC 위원장이 하이퍼리퀴드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미국에 들어오게끔 작업을 하고 있다. 예. 이런 발언을 해줬고 여기에 대해서 이 프랭클린 크립토 퍼킨스 CEO 분도 아무래도 CFTC가 이번 주 회의에서 탈중앙화 파생 상품 또는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죠. 하이퍼리퀴드 같은 거래소들이 규제를 준수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김도환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하이퍼리퀴드 가격이 크게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인 시장도 이제 상승장을 타는 건가요?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김치국을 마시게 되네요. 네. 지금 오늘 하이닉스 12% 올랐잖아요. 네. 비트코인 어제 8%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승폭이 적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요. 코인 시장은 유난히 이게 요 정도 오르면 이제 상승장 약간 이런 반등? 스위치가 터져가지고 예. 지금은 약간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나요? 이렇게 저항선을 겨우겨우 뚫었는데도요. 다시 내려가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상승이 왜 나왔냐.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좀 거의 상수처럼 여겨지다가 그렇죠. 최근 들어서 몇 가지 이제 거시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사실 금리 인상 좀 늦어질 수 있겠다 혹은 안 할 수 네네. 있겠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에. 근데 왜 반영이 이렇게까지 늦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신기하네. 왜냐하면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왔으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AI 쪽으로 돈이 많이 쏠렸었잖아요. 네. 근데 요게 이제 그래도 너무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표 자체가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좀 상승이 지연된 상승이 나타나는 와중에 어제 뭐 말씀하셨던 기자님 말씀하셨던 백악관에서의 어떤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덧대지면서 네. 이거 클라리티도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 어느 순간 요건 못 참지 이러면서 그렇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약간 어제 지금 68,000달러 이후에서의 매수세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건 못 참지. 약간 네. 예. 너무 안 샀나? 약간 이런 네, 느낌이 또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와 주신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네, 싶은데 이게 지금 하이퍼리퀴드가 완전히 규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네. 일단 걸리는 게 AML, KYC 그쵸.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라는 의미일까요? 이제 CFTC 뭐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로 생각을 해서 이제 본다면 그 앞서 이제 간담회에서 그 셀리그 위원장이 발언을 하신 게 저는 예측 시장 관련된 것도 있었지만 뭐 탈중앙화 그 플랫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연방법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법들이 다 달라서 이거를 이제 이런 좀 혁신적인 플랫폼을 미국 안으로 들여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한 것 같고 이 톤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연방 차원의 어떤 뭐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20일 회의에 나올 것 같아서 그거를 저희가 오늘 밤이죠. 이 뉴스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나오기 전에 제가 설레발을 좀 쳐보면 좋습니다. 설레발. 일단은 제일 규정 준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이퍼리퀴드에서 누가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KYC 문제가 일단 있고 그리고 하이퍼리퀴드에서 또 큰 손들이 거래를 많이 해요. 근데 네. 그 큰 손들이 누구냐? 뭐 세계 뭐 무기 밀매상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네. 뭐 실제로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뭐 돈 세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거를 놔둘 수 있냐? 여기서 같이 미국 사람들이 거래하게 만들 수 있냐? 여기 두 번째 이제 AML 그렇죠. 이슈인데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뭘까요? 코인베이스를 사이에다 껴넣는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중앙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규제를 준수하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다 KYC, AML이 되거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연계되어 있는 지갑을 통해서 하이퍼리퀴드 거래를 하세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네.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냥 하이퍼 리퀴드가 그런 걸 안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만 받아서 거래를 하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의 엔진만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큰 아이디어네요.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예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왔던 거래소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통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코인베이스가 베이스 체인을 처음에 이제 가동을 시켰던 아이디어가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앙화 거래소의 패권을 잡고 있는데 미국에 네. 거기서 우리만의 어떤 디파이 통로를 만들게 되면 네. 사람들이 어차피 다 일로 출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통로를 이용해서. 이 통로를 이용하겠지. 네.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나 이미 이제 파놓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의 주가가 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또 폴리마켓 네. 접속이 또 차단됐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떻게든지 열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방송에서 함지영 기자님 다뤄주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미심이가 뭐 어떤 판단에서 폴리마켓 접속을 차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같이 다뤄보고 싶었던 거는 어제는 좀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의 단점에 대해서 많이 다뤘다면 네. 사실 이게 경제적인 효용이 있다는 논의도 미국에서는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CFTC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해요. 20일 회의에서도 예측 시장을 아젠다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제적 효용이나 가치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접속을 차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다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떤 경제적인 보통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에 칼씨가 어떤 칼씨 내부에 있는 이벤트 계약에 대해서 CFTC가 너네 이거 게임이야 도박이야 하지 마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좀 CFTC와 그 칼씨 간에 약간 활발한 토론 비슷한 게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칼씨가 주장을 했던 게 네. 리스크 헤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예시를 많이 든 게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웠지만 만약에 서늘한 여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서늘한 여름이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이스크림 가게 매출은 줄어드는데, 그럼 매출 감소가 예상될 때 이 아이스크림 가게는 그냥 있어야 되냐? 내가 지금 돈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칼시 같은 예측 시장에서 뭐 날씨나 기온과 관련된 그런 이벤트 계약을 매수를 해서 매출 감소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은지. 네. 그러면 실물 자산, 더 나아가서 실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예측 시장에서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용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계셨잖아요. 아, 계셨나요? 그때 한번 그래요? 박상혁 기자님이 언급을 해주셨나 봐요. 언급해 네.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예측을 해서 아이스크림이 오늘 잘 팔릴지 아닐지를 확인하는 그런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칼시가 이제 예시를 든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하셨다고 제가 이게 그런 사실은 봤거든요. 그 2020년대, 21년 때 요때쯤 나왔던 그 블록체인 기반 보험의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강수량 기반으로 해서 가령 뭐 특정 지역에 비가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왔어요. 가물어가지고 네. 농작물 피해를 보면은 농작물 피해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오라클을 이용해가지고 네. 그 지역의 기상청 데이터를 받아다가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근데 그것을 약간 선물 시장의 방식으로 푼 거죠. 아. 지금 칼시에서 얘기한 아이스크림. 네네네. 네. 그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벤트 기반이기 때문에 네. 되게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뭐 무슨 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 축제가 뭐 가령 연천에서 뭐 무슨 산천어 어떻게 축제를 될 것인지. 하는데 예. 산천어 축제가 망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해지할 수 있죠. 어느 정도 너무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죠. 네, 이런 방식도 경제적인 효용이 있다. 이런 네, 얘기가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는 좀 활발히 되고 있는 거죠. 기업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CFTC랑 네, 카시랑 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되게 좀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CFTC가 뭐 반영한 적도 있습니다. 6월에 규정안 하나를 제시한 게 있는데, 뭐 칼시나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 안에 있는 이벤트 계약이 공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금지해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때 좀 판단할 수 있는 셀프 기준을 하나 세워줬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뭐 리스크 해지라든지 가격 발견, 또 정보 집계 기능이 있잖아요. 네. 여론조사 대용으로 쓰기도 하니까 선거 같은 때.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을 때에는 공익적인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지 않냐, 이런 기준을 좀 제시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CFTC는 굉장히 이 예측 시장에 대해서 좀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생각이 있고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부럽습니다. 네. 아니 이게 이런 그렇네요. 논의가 된다는 거가 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전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이게 만약에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누리는데 이제 한국은 거기서 좀 제외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를 이제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네, 어쨌든 뭐 한국에서도 잘 얘기가 진행되기를 저희가 이렇게 소망해 보고요. 어제 FIU 이제 국내 금융 당국이죠. 거래소 법인 계좌를 뭐 요즘에 파악하고 있다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내 뉴스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취재하면서 관심이 많은 게 국내 거래소들의 현황이기는 하거든요. 네. 바이낸스 같이 이제 해외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지금 뭐 파생 상품 지원도 못하고 주식 토큰 거래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 하락장을 버티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감소폭도 바이낸스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그리고 뭐 국장이 잘 돼서 이제 국내 증시로 자금이 이동을 많이 한 탓도 있는데 네. 어쨌든 예전에 업비트 비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이 이제 좀 희망을 걸 게 법인 투자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법인 시장이 열려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져야 이제 국내 거래소들도 다시 힘을 받고 할 텐데 이게 지금 1년 넘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원래 작년 초에 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발표를 했고 6월부터는 이제 거래소랑 비영리 법인들의 현금화만 좀 허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작년 6월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은 뭐 인건비 충당하려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 이제 팔 수 있게 해줬고, 그다음에 월드비전 같은 이런 비영리 법인들이 이제 네. 기부를 받은 거를 계속 현금화를 못해서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더리움 같은 걸 기부를 받는데. 네, 기부금을 받는데. 학교들도 기부를 많이 받았어요. 네, 대학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걸 이제 현금화 할 수가 없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작년 6월부터 열어줘서 이제 월드비전이 업비트에서 뭐 매도를 하기도 하고 요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허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다음 단계인 상장사랑 이제 전문 투자자 3,500곳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상장사들을 위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곧 공개하지 않을까라고 업계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1년 넘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처음 뭐가 열렸으니까 그 다음부터 1년 2개월이 넘게 지났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FIU에서 거래소들한테 법인 계좌에 대한 현황을 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네. 법인 가상자산 투자가 막혀 있었는데 어떻게 법인 계좌가 있냐고 하시면 옛날에는 이게 됐거든요. 한 2017년쯤에요. 그렇죠. 네. 2018년부터 그 실명 계정화가 되면서 이게 법인이 막힌 건데 2017년 때는 법인 가입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남아있는 법인 계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계좌들이 뭐 갖고 있는 돈이 있으면 돈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를 다 적어서 내세요.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한 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네. 사람들은 그 이후로 거래를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네, 상황이었을까요? 그리고 원화를 만약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빼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거래소는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뭐 네.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남아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서 네. 네, 근데 만약-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사례가. 그쵸. 네. 아, 그렇군요. 네.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일단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조사를 한다. 네. 이런 입장이죠. 네.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8월 들어서 조사가 시작된 건가요? 네 이번 달에 그 조사를 이제 자료를 요구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좀 이제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 드디어 나오나 좀 이런 기대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따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뭐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거나 그러니까 뭐 나오거나 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뭐 가이드라인을 언제 하겠다 요거는 아닌데 그래도 좀 법인 투자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비트도 그렇고 네. 빗썸도 그렇고 그 법인 계좌 유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좀 그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관련 행사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아, 그런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군요. 행사해가지고 이제 기업들한테 쭉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이거 좀 있으면 좋다.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열어줘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마음이 있어도. 네, 그래서 이 법인 계좌 조사를 놓고 저희가 인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려나 이런 추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픕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와서 네. 뭐 이런 느낌을. 이거를 아직도 안 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이걸 또 네. 빨리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아마 네. 소식일 것 같은데 올인원 플랫폼을 네. 꿈꾸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앞선 그런 소식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 거래소들이 법인 투자에 되게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사업할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좀 커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소개를 미처 못 드렸지만 뭐 코인베이스, 제미니 이렇게 미국의 좀 대형 거래소들은 다 예측 시장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좀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좀 신사업을 가져가는데 또 다른 거래소 이제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유럽 네.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을 이제 거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크라켄은 원래 이제 엑스스톡스라는 플랫폼을 작년에 인수를 해서 토큰화 주식 토큰 거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토큰도 되고 가상자산도 되고 주식까지 되는 이런 올인원 플랫폼을 많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 거래소들의 공통적인 행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아마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좀 이런 플랫폼을 지향하고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인 투자가 열리지 않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선스를 이렇게 투트랙으로 따야 되거든요. 만약에 증권거래까지 지원을 하려면은 당연히 자본시장법상 라이선스를 따야 되고 또 증권사가 가상자산 지원하려면은 그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투트랙 전략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크라켄은 순위적으로 봤을 때 한 몇 위 정도 되는 거래소라고 봐야 되나요? 정확한 거래량 순위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미국에서 대형 거래
거래소 중 하나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 탑3를 얘기를 하면 탑4라고 해야 되겠네요. 원래는 이제 코인베이스였는데 네. 최근 들어서 크립토닷컴이 거의 1, 2위로 치고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로빈후드에서는 이제 거래가 되는 정도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아주 비중이 높진 않고 네. 크라켄이 이제 3,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런 꽤 상황으로 크네요. 그래서 크라켄도 꽤 큰 회사고요. 네. 지금 보면은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받는 플랫폼 보통 이제 언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것들은 다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일시 중단했다 치더라도 예. 근데 그런 어떤 돈벌이 수단, 네. 이렇게 뭐랄까요, 이 수익화 수단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거래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 스테이킹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요한 어떤 그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리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스테이킹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뭔가 거래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거래소에 뭘 남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최소 그냥 수수료만 받고 아, 수수료 느낌으로 예, 그냥 진행을 스테이킹을 하고 대행해주는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 아. 특히 업비트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꽤 크거든요. 예, 네. 근데도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 벌 구멍이 사실은 수수료밖에 없는 거래 거예요? 수수료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최근에 수수료가 거래량이 워낙 많이 줄었다 네. 보니까 좀 기자님 걱정하는 게 약간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하면 글로벌 경쟁에서는 왜냐면 업비트가 원래는 그쵸. 글로벌 2위였어요. 거래량이. 아, 지금은 근데 많이 내려. 많이 밀렸어요. 네, 지금 많이 네. 내려왔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이제 내리막길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예전에 어떤 그런 포텐셜을 이제 되찾느냐, 네. 잠재력을 되찾느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수익화를 어디까지 허용해 줄 거냐. 그러네요. 네. 예. 네. 기자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뭐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주식 토크나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이거 뭐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안 안 가능. 그러니까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증권사분들을 만나 뵈면은 다 주식 토큰화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증권사도 다 디지털 자산 팀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자산 토큰화, 특히나 이런 정형 증권, 그 전에는 이제 뭐 비정형 증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면 네. 이런 주식 토큰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규제적으로 풀리기에는 이 법인 투자도 지금 1년 2개월 지연되는데 그렇죠. 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분들은 뭐 기자님들도 그렇고 이러다가는 이런 한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해외로 옮길까 이런 걱정은 안 하시나요? 해외로 도망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해외로 그냥 미국 거래소들은 옮기기도 잘 하잖아요. 아, 그거는 네. 이제 달러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 가서도 달러 수요는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는 건데 원화 기반의 국내 거래소들은 그쵸. 네.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난처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답 대신했습니다. 또 그런 왜냐면 또 질문이었군요. 취재하셔야 되는데 또 이제 가셔가지고 방송 잘 봤습니다 이러면은 또 뭐 옮긴다면서요? 뭐 네. 이러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어려운 또 질문을. 네. 오늘 박현영 뉴스원 기자님 모시고 근데 오늘 처음 방송하는 거라고 치기에는 굉장히 네, 너무 잘해주셔서 아우,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